예, 전 세계에서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시고 계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그리고 외교부가 주관하고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오늘 웹세미나의 사회를 보게 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정의곤입니다. 2019년 말 코비드-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에 WHO에서는 지난 3월 팬데믹을 선언하고 전 세계적인 유행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누적 사망자도 50만 명이 넘는 등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국가 보건의료 체계만이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료인들의 헌신 등이 잘 결합하여 현재까지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코로나 환자들을 일정 수준으로 잘 억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한국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의료, 교육 및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대응하고 또 향후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것이 전 세계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웨비나는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신 정병선 차관님께서 오프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어서 첫 번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 총괄 담당관인 이충원 과장이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과 경험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시젠의 미래기술연구소장이신 이대훈 상무께서 ICT를 활용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에 대해서 발표하시고 다음으로 한국 파스텔 연구소장이신 유한식 소장님께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신 후 마지막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교육서비스 본부장이신 김진숙 본부장님께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온라인 계약에 대해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발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질의를 저희가 모아서 선별해서 발표 후 토론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동시 통역으로 진행되며 통역의 청취를 원하시면 해당 언어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시차로 인해 시청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 11시경에 녹화분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병선 차관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차관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정병선입니다. 존경하는 각국 보건 담당자들과 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웹세미나를 시청하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 전 세계가 특별하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기에 과학기술과 ICT 교육을 주제로 한 영상회의에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근본 위기로 세계가 서로 연대와 교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 없이 보호하였고 또 의료진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해 주셨으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과 ICT의 강점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위기에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제적 이동과 교류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 6시간 이내 진단이 가능한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드라이브스루,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등에서 이를 이용해 좀 더 안전하고 신속한 검체 채취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6월 20일 현재까지 약 115만 명 이상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를 위한 자가진단 앱 개발, 원격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에 활용된 ICT 기반 기술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다행히 신규 발생 추세는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나 최근 수도권 등에서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나가는 등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치료제와 백신을 빨리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은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병원 등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기존 약물 재창출, 그리고 백신 후보물질 개발 등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연구 결과 및 데이터의 공유, 해외 임상 추진 등 국제 공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방심하지 말고 모두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세계와 직접 교류가 다시 가능한 시기가 되기 전까지 웹세미나와 영상회의를 통해 각국 보건당국, 그리고 의료진 등 관계자들과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회의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과학기술, ICT, 교육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처럼 여러분들과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세계가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협력과 연대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차관님 감사합니다. 이제 첫 발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제협력 총괄 담당관인 이충원 과장께서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코로나19 대응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 총괄 담당관 이충원입니다. 과학기술과 ICT에 기반한 한국의 코로나 대응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뚜리티로 일컬어지는 신속한 검사, 추적, 치료로 이어지는 방역체계와 함께 사회적 거리 유지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검사, 추적, 치료와 사회적 거리 유지 등 분야별로 과학기술과 ICT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지난 4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상황은 지난 2월 29일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능동적이고 투명한 조치와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1일 신규 확진 사례가 급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등지에서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바이러스 확산 초기부터 단기간 광범위하게 코로나 진단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대규모 진단 테스트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의료기기에 대한 R&D 지원 및 긴급 승인을 통해 기업이 테스트 키트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현재 7개의 회사가 코로나 테스트 키트에 대한 비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젠과 같은 일부 회사는 고성능 컴퓨팅 및 AI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개발 시간을 크게 단축했습니다. 위너, 루넷 등 한국의 AI 기반 의료 영상 분석 전문 기업들은 대규모 흉부 엑스선 사진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단 몇 초 만에 코로나 환자의 주요 증상인 비정상적인 폐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소형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선별 진료소나 구급차 등에 탑재된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에 연결되어서 코로나 환자의 폐 사진을 의료진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내 특정 장소 또는 의료진 파견이 어려운 지역 등에 설치하여 환자 스스로가 자신들의 생체 정보를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측정하고 이를 의료진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생체 신호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부가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으며 문경 생활치료센터 등 일부 지역에 설치하여 테스트를 걸치는 등 향후 코로나 재발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 감염 등으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준비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체 검역 중인 사람들의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 검역 안전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 앱은 3가지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사용자가 앱을 통해서 진단을 수행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결과를 제출하는 자가 진단입니다. 두 번째는 자체 검역 명령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GPS 기반 위치 추적입니다. 세 번째는 자체 검역 지침 및 정부 담당 간의 연락처 정보를 포함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은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들이 지정된 위치에 머무르도록 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앱을 통해서 제출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른 사람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접촉 추적은 역학조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2월 확진 사례 수가 급증하면서 역학조사관의 업무량이 많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경찰, 통신회사 및 신용카드회사와 긴밀한 협조하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GPS 및 신용카드 거래 내역과 같은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 사용하여서 확진자의 방문 경로와 장소를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재유행에 대비하여 고위험 시설의 전자 출입 명부, 병원 방문 기록 등 시스템에 추가 연동하여서 건물 단위의 정확한 역학조사 시스템에 신속하고 정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커짐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방식으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직무에 따라서 권한이 다른 소수의 공무원에게만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여됩니다. 또 각 사용자의 활동이 엄격하게 감시되므로 개인정보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종료되면 시스템에 저장된 모든 개인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해서 R&D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단, RNA 연구단은 코로나19의 원인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숙주세포 내에서 생산하는 RNA 전사체를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유전자에 대한 풍부하고 세밀한 지도를 제시하여 바이러스의 증식 원리 이해와 새로운 치료 전략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연구는 4월 초 국제학술지 셀의 논문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코로나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약물 재창출 연구는 기존 약물을 대상으로 코로나에 효능이 있는 약물을 발굴하는 연구입니다. 기존 약물의 안정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임상 실험을 통해서 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산학연이 참여하는 약물 재창출 협의회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약물 재창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파스테르 연구소는 2,500여 종의 후보 약물 중에서 약효가 우수한 약물 20여 종을 발굴하였으며 약효가 우수하고 폐에 직접 적용 가능한 시클레소니드는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학연구원은 1,500여 종의 후보 약물 중에서 세포 실험 결과 약효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나파모스타트를 현재 임상 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범정부 지원단을 통해서 동물실험, 생물안전시설 제공 등 민간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국제공조를 통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연구 결과 공개 및 데이터 공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픈 액세스 논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오픈 액세스 플랫폼인 KOAR, 코아와 연구 데이터 등록, 저장, 공유, 활용 등이 가능한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온을 통해 코로나 관련 연구 결과 및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노 구조화 기술을 통해서 고성능 김서림 방지 의료용 고글을 생산하는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인프라 지원에도
힘쓰기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의 방역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과학기술적 정보에 기반한 코로나 확산 예측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 확산 예측 연구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신 데이터에 기반한 유동인구수, 해외 로밍 정보, 확진자 통계 등의 데이터를 공공목적의 연구에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였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이들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1일 국내 신규 확진자가 최대 4,000명 수준까지 급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방역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폐쇄되면서 학생과 교사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온라인 교육으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온라인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초중 고등학교를 포함한 한국에서는 약 810만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 및 지방정부, 통신제공업체 및 ICT 회사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삼성, LG전자는 3만 6천 개의 태블릿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통신 3사는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누구나 데이터 걱정 없이 교육방송인 EBS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정부는 재택 원격 근무 솔루션 기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을 위해 분야별 솔루션 기업을 정리하여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가상시설망과 화상회의가 원격 작업에 사용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원격 학습 및 업무와 같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방송 및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의 비상 대응 시스템도 점검하였습니다. 마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마스크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 정부는 약국, 우체국 등과 같은 공공 플랫폼을 통해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유통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람들의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적 마스크 판매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정부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접근을 통해서 공공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마스크 데이터를 공개하고 클라우드 회사는 클라우드 및 지도 리소스를 제공하며 앱 개발자는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민들에게 마스크 관련 정보를 개발하고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코로나 대응과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국마다 인프라, 역사, 사회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코로나 대응 경험이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한국의 이러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활용한 코로나 대응 경험이 다른 나라들의 코로나 대응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이러한 정책과 또 우리의 경험들을 정기적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다른 국가들과 코로나 대응에 함께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좋은 발표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게시판에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분자 진단 전문 바이오 기업으로 이번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한국이 짧은 시간 동안 대량의 검사 능력을 확보하는 데 1등 공신을 할 수 있는 주식회사 시젠의 미래기술연구소장님께서 ICT를 활용한 코로나19 진단 키트 개발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젠 미래기술연구소장 이대훈 상무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에서의 ICT 기술을 이용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에 대한 시약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종간 전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리얼타임 PCR
분자 진단 시약에 있어서 유전자 타겟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테스트 킷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시젠에서 ICT 기술에 기반한 개발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크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4개의 속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들 중 감마와 델타 속의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주로 조류로부터 발견이 되고 있고 알파와 베타 속의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주로 박쥐와 설치류로부터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4개의 종들,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 OC43, HKU1, 292, NL63은 이미 인류에게 오래전에 넘어와서 계절감기 바이러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박쥐로부터 인류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원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숙주 간의 특이성이 있습니다만 가끔씩 바이러스들이 종 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이종 간의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박쥐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전파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박쥐는 포유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300여 종이 있고 집단 생활을 하며 먼 거리를 이동하기도 하고 효과적인 항바이러스 면역 시스템, 인터페론의 증가된 양의 항시 발현으로 인해 많은 바이러스들을 몸에 가지고 다니면 이종 간에 전파를 시키는 주범으로 활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2002년도에는 사스 바이러스가 박쥐로부터 사양 고양이를 거쳐 사람에게 넘어와서 8,000명이 감염되고 800명이 죽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박쥐로부터 낙타를 거쳐 사람에게 넘어와서 1,599명이 감염되고 574명이 죽었습니다. 2019년에는 박쥐로부터 천상갑을 거쳐 사람에게 넘어와서 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이 모두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제일 좋아하는데 레퍼런스가 어디였는지 찾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는 A, B, C, D 4개의 리니지가 있습니다. 계절감기를 일으키는 HKU1과 OC43은 리니지 A에 속하고 메르스는 리니지 C에 속합니다. 2002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2019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경우 모두 리니지 B에 속하게 되는데 이 리니지 B를 사스 related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사베코 바이러스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그 알려진 유전자 정보가 하나밖에 없어서 사베코 스크리닝 PCR을 수행하고 더불어 사스 코로나 2 확진용 PCR을 수행하도록 WHO가 권고하게 됩니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보고된 처음 히스토리를 살펴보게 되면 19년 12월 31일 날 WHO 차이나가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견되었음을 WHO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 후 1월 7일 중국 당국은 이 폐렴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임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10일 그 유전체 정보가 발표가 되었고 이름을 우한 후1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1월 10일 우한 후1 지노 유전체 정보가 오픈이 된 이후에 독일 베를린의 샤리테 병원을 중심으로 1월 13일 리얼타임 PCR 유전자 검사법이 확립이 되었고 이를 1월 15일 WHO가 추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려진 시퀀스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하여 이 둘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사베코 바이러스를 전부 잡을 수 있는 스크리닝 개념의 프라이머 프로브 시퀀스가 먼저 디자인되어 검사를 하고 이후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특이적인 확진 검사법을 수행하도록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세트라만 등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증상 발현 전후의 시간에 따른 검사법의 검출 확률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증상이 발현되기 일주일 전, 발현 후 2주일 동안 가장 민감한 검사법이 PCR 검사법입니다. 그래서 이는 기존의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에서도 똑같이 확인이 되었던 부분이어서 WHO와 각 국가 정부에서는
리얼타임 PCR법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에 대한 선별 확진 검사법으로 권장하게 됩니다. 저희 나라에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에 대한 검사 시약 개발 역사를 살펴보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27일 날 한국질병관리본부가 분자진단 제조사들을 불러서 급하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에 대한 검사 시약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제조사들이 이제 제품 개발에 들어가서 일주일 후에 시제는 제품에 대한 개발과 그리고 긴급 승인을 위한 문서 작업을 완료하고 한국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와 각 임상처를 중개하여 7일부터 제2제품 평가를 시작했고 일주일 만인 2월 12일 날 식약처가 신속 사용 승인을 저희들에게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저희는 이 키트를 생산하여 2월 19일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2월 18일 대구에서 31번 슈퍼 전파자가 나오면서 검사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이었습니다. 현재 매뉴얼로 진행되는 테스트 키트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이 매우 복잡하고 긴 개발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CT에 기반한 개발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올리고 뉴클리오타이드 디자인 기술, 시퀀스 정보 취합 기술, 커버리지 분석 기술, 특이도 분석 기술, 간섭도 분석 기술 등 788개 인자들에 대한 자동 분석으로 멀티플렉스 올리고 디자인에 대한 정보와 효소 버퍼 매칭 정보, PCR 조건 매칭 정보, 결과 분석 설정값 분석 가이드, 시제품 생산 등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빠른 시간 내에 테스트 키트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ICT 기술을 이용한 진단키트 개발은 크게 둘로 나누어 생물 정보 부분과 실험 자동화 부분이 있습니다. 생물 정보 부분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물 정보 DB 부분, 인실리코 제품 설계 부분, 그리고 설계된 제품의 분석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이오 DB 부분은, 생물 정보 DB 부분은 참고 문헌에 대한 정보와 패소젠 정보, 타겟진 정보, 핵산 시퀀스 정보, 올리고 정보 등이 그 구조에 따라 DB에 저장이 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인실리코 제품 설계 부분은 전체 전자동화되어 있는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말함이고, 제품 분석 부분은 이미 설계된 제품들에 대한 분석하는 조각 나 있는 9개의 분석 프로그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험 자동화 부분은 바코드를 이용한 실험 재료들의 관리 시스템과 이 자동화 장비를 이용한 실험의 전 자동화입니다. 이 실험 각 단계별로 이 장비에 미리 코딩이 되어 있고 그 결과 분석 또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 분석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문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문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개발 자동화를 이루기 위해 저희는 그간의 제품 개발 과정들을 표준화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제품 개발 과정을 저희는 Seegin Digitalized Development System, SGDD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IC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의 설계와 자동화 장비를 이용한 자동화된 실험 과정과 자동화된 결과 분석과 이를 자동으로 문서 정리하는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SGDDS 멀티플렉스 제품 개발 과정은 디자인된 올리고를 바탕으로 민감도 테스트, 동시감염 테스트, 농도 최적화, 그리고 분석 특이도 테스트, 임상 특이도 테스트, 임상 민감도 실험, 그 다음에 유효성 검증 실험 등을 표준화하고 전산화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여 코로나19 테스트 키트를 일주일 만에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본 제품은 한국 식약처뿐만 아니라 미국 FDA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결과 분석과 보고서 작성 또한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진행이 되고 병원 실험실 전산 시스템에 데이터를 송신할 수도 있습니다. 6월 16일 현재 Gsaid 홈 사이트에 46,000개의 유전체 정보가 올라와 있는데 작년 12월 말부터 6개월에 걸쳐 유전적 변이가 많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이가 많이 일어난다면 기존에 디자인되고 검증된 제품에 성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위험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시젠에서는 매주 제품의 올리고 시퀀스가 돌연변이 사스코브 바이러스 2를 놓치지 않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엔진의 경우에 포워드 프라이머의 5' 맨끝 부분에서 미스매치가 발견이 되었지만 이 뮤턴트 실험을 통하여 분석 민감도에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시젠에서는 ICT 기술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는 한국의 시젠만이 SGDDS 기술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연구자들도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좀 더 체계화시키고 보편화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소장님 감사합니다. 한국이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진단키트 개발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발표는 한국 파스텔 연구소의 유황식 소장님께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파스텔 연구소 소장 유황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지구촌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고 더욱더 걱정되는 것은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 연재인 치료제 개발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코로나19 사태 언제 종식될 것인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반년 이상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언택트 등의 새로운 용어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 AD로 구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현대 사회에 미친 영향은 매우 막대해 흔히 코로나 후와 전은 같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히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비드 19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입니다. 따라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방역이 최선입니다. 결국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해서는 항체를 갖는 사람의 비율인 소위 집단 면역이 7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감염자는 약 900만으로서 지구 인구의 약 0.1% 남짓합니다. 항체 보유자는 현재 감염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인 미국이나 스페인이 약 5%이고 스웨덴이 약 7%라고 합니다. 미확진 감염자가 확진 감염자 10배로 추정되는데 따라서 세계 전체의 항체 보유자는 약 1 내지 2%로 추정됩니다. 이 수치로부터 집단 면역 70%는 도달하기 매우 어려운 목표입니다. 심지어 감염자가 많은 미국, 스페인을 기준으로 산출해도 집단 면역에 도달하려면 약 7년 이상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따라서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으면 많은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치료제 개발에는 보통 최소 5년 내지 10년이 소요되는데 신종 바이러스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1년 이내에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는 약물 재창출이 유효한 전략입니다. 약물 재창출이란 기존에 허가된 약물 중에서 새로운 적응증에 약효성이 있는 약물을 찾는 전략입니다. 비교적 잘 알려진 약물인 비아그라가 한 예입니다. 비아그라는 원래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 중에 그 부작용을 새로운 적용증으로 개발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기존의 신약 개발 과정은 기초 연구로부터 시작해서 동물 실험인 비임상,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1상, 2상, 3상의 5단계로 구성되는데 각 단계별로 2, 3년이 소요되며 최소 약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장정입니다. 더욱 많은 약물들이 독성 등 부작용으로 개발 과정 중간에 중단되기도 합니다. 약물 재창출은 기존의 인체에 사용되는 약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인체 독성은 검증된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새로운 적응증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 평가를 통해서 약효성이 우수한 약물을 선발하고 이를 임상을 통해서 인체 효과가 검증되면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독성을 평가하는 전임상, 1상, 2상을 생략하고 바로 최종 단계인 임상 2, 3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 과정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파스텔 연구소는 소위 페노믹 스크린이라는 약물 스크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포 이미지를 기반한 약물 평가 시스템으로 먼저 각 연구자들이 질병에 관한 세포 기반 에세이를 구축한 다음에 이 세포를 다음과 같이 손바닥 크기 웰 플레이트에 깔고 약 400개의 칸으로 구성된 플라스틱 판에 약물을 처리하고 그 약물의 효과를 현미경을 통해서 세포 이미지를 얻습니다. 세포 이미지는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효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런 실험 과정은 아래에서 보듯이 로봇이 수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약 1,500종 이상의 FDA 승인 약물을 포함한 약 3,000종의 약물을 스크린해서 그중에서 약 20종의 약효성이 우수한 약물을 선발하였고 그중에서 약효성뿐만 아니라 약물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약 4종의 약물을 임상연구용으로 선발했습니다. 먼저 시클레소니드란 스테로이드 약물로서 알베스코란 흡입식 천식 치료제 성분입니다. 스테로이드 약물은 원래 효능인 항염증 작용 이외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활성을 찾은 것이죠. 현재 국내에서 경증 환자를 상대로 임상 이상을 수행 중입니다. 두 번째 약물은 니콜레사마이드로서 원래 기생충 약입니다. 자가 포식을 통해서 항바이러스 활성을 갖는 것이 최근에 보고된 바가 있고 기생충 약제의 특성상 체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경구용으로 사용 불가해서 현재 제형바꾼 연구를 국내 제약사와 공동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세 번째 약물은 나포모스테트로서 현재 일본과 한국에서 항응고제로 사용 중인 허가된 약물입니다. 바이러스의 세포 진입을 차단하는 약물로서 특히 렘데시비르보다 세포 수준에서 약 100배 이상의 항바이러스 활성을 갖습니다. 더욱이 이 약물은 항응고제로서 코로나 폐렴 증세에 수반되는 혈액응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약물입니다. 현재 한국, 일본에서 중증 환자를 상대로 임상 이상 중입니다. 다음은 카모스테트는 일본과 한국에서 췌장염 치료제로 사용 중인 약물인데 나포모스타트와 동일한 기전으로 세포 진입을 막는 약물로서 약효성은 나포모스타트보다 낮지만 경구용 약물이기 때문에 경증 환자에 적합한 약물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약물의 항바이러스 혹은 항염증 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러스가 수용체에 결합해 폐세포에 진입하게 되면 세포질로 방출된 RNAS 게놈을 주용으로 폴리단백질이 합성이 됩니다. 이 폴리단백질이 개별 단백질로 가공된 후 RNA 게놈에 작용해서 RNA 복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편 폐포에 침입한 바이러스는 이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IL-6 등 사이토카인이 발현되면서 소위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 병리가 악화됩니다. 그 결과 혈관이 파괴되면서 혈전이 생겨 병리가 더더욱 악화되게 됩니다. 먼저 저희 연구소에서 약물 재창출의 성과로서 발굴된 약물의 작용 기준을 살펴보게 되면 나포모스타트와 카모스타트는 바이러스 입자의 세포 진입을 차단하고 특히 나포모스타트는 항바이러스 작용 이외에 항혈액 응고작용을 하므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약물입니다. 다음에 시클레소니드는 원래 항염증 작용을 하는 외에 RNA 게놈 복제를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세 번째 약물인 니콜레사마이드는 자가 포식을 작용을 통해서 바이러스 입자 형성을 차단하게 됩니다. 저희가 발굴한 4가지 약물 이외에 추가적으로 주목할 만한 약물 4가지 소개하게 되면 최근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렘데시비르는 RNA 게놈 복제를 저해하는 약물로서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된 약물 중에서 유일한 약물입니다. 한편 최근 영국에서 보도되어 나온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 약물로서 항염작용을 하는 약물로서 관심이 대상입니다. 한편 제카네이즈 이니비터인 바리시티닙도 항염제로서 임상 중입니다. 바이오 약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승인받은 톨리수즈맵이 IL-6의 항체 약물로서 사이토카인의 폭풍의 주요 원인인 IL-6의 작용을 저해하는 약물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약물의 현황을 요약하면 현재 렘데시비르가 유일한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받은 약물입니다. NIH 임상 결과에 의하면 렘데시비르는 중증 환자의 입원 일수를
약 4일 단축하는 제한된 치료 효과를 보였습니다. 비록 렘데시비르가 FDA의 긴급 승인을 받았지만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반면 지난주 영국 언론에서 발표된 덱사메타소는 중증 환자의 치사율을 약 3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임상으로 알려진 본 연구는 피험자가 2,000명이 넘는 등 완성도가 높은 임상 연구로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추후에 논문 발표를 통해서 임상 결과가 확인되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첫 약물인 셈입니다. 단 스테로이드제로서 부작용이 염려되므로 사용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이 밖에 수많은 약물이 임상 연구 중이며 특히 긴급 승인을 받은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를 기본으로 항염제인 톨리시주맵 혹은 바리시티닙을 병용 치료하는 연구들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900만 이상의 감염자를 낸 또 48명 이상이 희생이 된 21세기의 최대 팬데믹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코로나19 사태는 집단 면역, 즉 항체 양성이 약 70%가 도달할 때까지 갈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을 통한 코로나19 사태 종식은 앞으로도 수년이 걸리는 먼 길이며 더욱 치료제, 백신 없이 집단 면역까지 가는 길은 매우 멀고 많은 희생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한식 소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고 이 위기 상황이 종식되어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발표해 주실 분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교육서비스본부 김진숙 본부장님께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온라인 계약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의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비스본부장 김진숙입니다. 이번에 한국의 온라인 계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원격 수업 서비스를 운영하는 책임을 맡기도 해서 관련 경험이 오늘 의미 있게 공유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국가 차원의 코로나 대응 방향과 단계적인 온라인 계약 과정, 그리고 온라인 계약과 등교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개방성, 투명성, 그리고 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코로나19에 대응해 왔습니다. 배려와 연대 등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전 국민이 함께 효과적으로 대응해 오는 과정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선제적 예방과 학생 안전을 위해 전국의 모든 유,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개학을 3차례 연기하였습니다. 이후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면서도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지난 4월 9일 목요일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온라인 개학을 통해 전국 모든 학교 540만 명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먼저 인프라 측면에서 공공 영역에서 준비되었던 원격 수업 지원 플랫폼인 캐리스가 운영하기도 했던 이학스터와 공영 교육방송이 준비한 EBS 온라인 클래스 확충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과 인프라를 증설하였습니다. 두 서비스 모두 사실은 클라우드 서비스였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시스템 확충을 통해 가능하였습니다. 문제는 학습 컨텐츠였는데 기존 학습 컨텐츠가 정규 수업에서 활용할 정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양 기관은 물론 민간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확보해왔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의 디지털 접근성에도 격차가 있을 수 있어서 저소득층 학생은 물론 기기 지원을 신청하는 학생 전원에게 스마트 기기를 무상 대여하고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비스와 컨텐츠 기반 환경이 마련된다고 해도 결국 수업은 선생님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격 교육 시범학교 495개교를 긴급하게 지정하여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그리고 원격 교육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단 181명의 선생님들로 하여금 다른 선생님들을 도와주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전국 모든 학교에서 한 분의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교육정책의 의사결정을 함께 논의하는 체제도 마련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모든 과정이 거의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원격 교육에 취약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먼저 특수학생을 위해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원격 수업과 함께 최소한의 1:1 방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과 시도교육청 다문화 교육지원센터를 연계해서 한국어교육 지원과 특수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협력으로 저소득층 학생 전원에게는 스마트 기기를 대여하고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했습니다. 한국의 원격 수업 과정에서는 민간과 공공, 기업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교육부는 물론 과기 정통부, 통신사 등의 협력을 통해서 통신 비용을 무료로 한다든지 또 민간의 콘텐츠가 일정 기간 무료로 활용되는 기부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원격 수업은 약 540여만 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98.8%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은 또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시간 원격 교육 서비스를 활용해서 교사와 학생, 실시간으로 화상 수업을 통해서 토론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 그리고 학생이 교사가 제시한 학습 콘텐츠를 보고 교사는 학습 내용 확인이나 피드백을 하는 컨텐츠 활용 수업, 그리고 교사가 온라인으로 교과별로 성취 기준에 따라서 제시된 과제를 학습자가 수행하고 피드백을 주는 과제 중심 수업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한국 대구 지역이라는 곳, 거기 진월초등학교의 신민철 선생님이 수행하셨던 원격 수업을 잠시 보여드리겠는데요. 보시기 전에 이 수업의 기본 주제는 장벽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베리어 프리 장애 이해 교육을 수행하는 사례입니다. 원격이지만 실시간 화상 회의 도구와 학생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설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완성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학습입니다. 짧은 수업 사례이고 한국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잠시 살펴보시죠. 안 된대.
얼마며? 나 907.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5월 초에 한국은 사회적 거리 완화 방침과 국가적인 정책,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등교 개학을 논의해 왔습니다. 지속적인 상황 파악을 통해 학교급별 단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마침내 고등학교 5월 20일을 시작으로 등교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교육청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학교에서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지고 교실에서도 사회적 거리를 두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허그를 한다든지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 원격 수업 과정에서 교사들도 학생을 그리워하고 있었고, 학생들도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인지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원격 수업이, 그리고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교육적 측면에서 한국의 원격 수업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지난 4월 말에 한국의 교육부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한국의 선생님들은 익숙치 않은 온라인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기존에 제공된 디지털 컨텐츠를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업 자료를 스스로 개발하여 활용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생님들은 서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셨고, 민간이나 공공의 학습 컨텐츠 활용과 거의 비슷하게 33%의 자료가 선생님들이 직접 개발하여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격 수업이라 하더라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높은 게 아니라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수업의 효과와 효율성이 좌우되는 것을 보면, 이 세미나를 들으시는 이제 여러 국가에서는 한국은 IT가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원격 수업을 잘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결국은 학교의 자발적 참여, 선생님들의 참여가 원격 수업을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번 경험에서 저희가 얻은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선생님들도 온라인과 원격에 대한 교육적 잠재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어디서 나타났냐면, 같은 설문조사에서 선생님들께 앞으로도 원격 교육을, 원격의 경험을 등교 수업, 교실 수업과 연계해서 활용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고 여쭈어 봤더니 그렇다 이상 대답한 비율이 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은 코로나19로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아마 전 세계에서도 고민이 많으셨고 지금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번 경험을 통해서 향후에 미래 교육을 혁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학생들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한국의 원격 수업의 바탕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의 적극적 활용도 있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정책과 공공과 민간의 협력,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현장의 적극적인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자들의 학습 결손을 어떻게든지 방지하려고 하는 현장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공감과 실천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한국형 원격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아직도 저희는 기술 수준이 그렇게 높다, 완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 이러한 한국형 원격 교육 모델을 통해서 관련된 기술을 더 발달시키는 이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교육의 혁신과 그리고 미래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사실 지금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지역 국제사회가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교육 협력과 정보 공유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캐리스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정부와 그리고 우리 교육부, 우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이러한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짧지만 한국이 어떻게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라인 개학을,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실질적인 원격 수업을 해왔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많은 질문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해서 교육당국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네 분의 발표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의 시간입니다. 제가 네 분의 발표자께 한 분당 질문을 한 3개 정도 취합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간 배분을 위해서 각 분들께 하나씩 질문을 드리고 한 라운드를 돈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응답과 순서는 발표 순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충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어떤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를 활용해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해서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통신사나 카드사 등이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 관련 기관은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고요. 2017년에는 관련 절차와 그 매뉴얼을 구별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올 5월 달에 그런 그 통신 또는 카드 사용 내용 정보들을 활용해서 감염병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인 측면과 추적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휴대폰 앱입니다. 휴대폰 앱을 통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 증상을 진단하고 그 결과 그다음에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 장소의 이탈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전담 공무원들에게 그 결과 자동적으로 알려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입국자 및 자가격리자 감독 업무 부담이 많이 감소하도록 한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모니터링 콜센터 시스템 운영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속한 그 코비드 모니터링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그 감염병의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정을 해서 전기통신 사업자가 경찰 관서를 통해서 감염병 환자들의 위치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을 계속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시젠의 이대훈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자 진단 검사 키트에 따라서 그 타겟진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판독 기준도 다른데요. 양손 판독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자진단 검사 키트의 타겟진에 대해서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유전체 정보가 누적됨으로 인해서 원하는 목적이 변하면서 타깃 유전자도 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코비드-19에 대한 타깃 유전자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 놓치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코비드-19 특이적인 유전자뿐만 아니라 사베코 바이러스 전체를 잡는 이 지인을 타겟으로 이제 키트 구성들이 많이 되었고요. 이제는 하나가 아니라 5,500개 이상의 사스코브2 유전체 시퀀스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스코브2 특이적이면서도 시퀀스 베리에이션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유전자를 지금은 어느 유전자에서도 다 디자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진뿐만 아니라 S, RDRP 진, ORF1AB 진, 그리고 N진 여러 군데서 디자인해서 모두 다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선별 키트와 확진 키트 둘 다 양성이 나와야만 양성으로 인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확진 검사 시그널이 한 유전자에서만 나와도 인정을 하는 그런 경향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탕무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파스테르 연구소 유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 검사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면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제거되어 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번 감염되었던 항체 양성자는 재감염이 안 되므로 항체 양성자의 비율이 지역사회 방역에 중요한 측면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항체 양성자가 많을수록 바이러스 전파가 감소될 것이며 이렇게 바이러스 전파가 차단되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고 합니다. 즉 특정 지역에 항체 보유자가 많아 바이러스 전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전파 차단에 필요한 항체 양성률이 약 70%라고 합니다. 현재 지구 전체의 항체 양성률이 약 5%이므로 앞으로 우리가 여기 도달하기엔 먼 목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유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김주숙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의 원격 수업 준비 과정에서 언급은 되었는데 가정의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어떤 대응이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어떻게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격차 문제는 이번 한국의 원격 수업의 대응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실 공통된 의문이실 텐데요. 결국은 두 가지 측면인데 디지털 격차가 일어나는 어떤 구비된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이제 직면한 문제가 그 문제였고 한국은 다행히 가정에서 인터넷 접근성이 이제 비교적 높은 그 상황이라 디바이스 문제를 초기 단계에서 이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가 어떤 의사소통 채널을 즉각 가동해서 각 가정마다의 환경 구비 조건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요청하는 모든 가정에게 디바이스를 보급했고 이 디바이스 보급은 이미 학교가 가지고 있던 디바이스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 가지고 계셨던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대여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이 디바이스 문제는 해결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가정에서는 이제 학생이 있고 학부모가 계신데 오히려 ICT 활용 능력은 이미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있어서 가정에서의 그 문제는 학습을 지도하는 문제였고 선생님들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동학년의 같은 선생님들께 서로 이제 피어투 코칭을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그나마 어느 정도의 활용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효과가 뭐냐?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이 한국의 학생들이 거의 99% 거의 100% 원격 수업에 참여했다는 것이 아마 실질적인 효과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다시 이충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2월 말에 이제 기존 약물을 재창출하는 그 재창출을 위해서 화학연구소, 파스테르 연구소, 생명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약물 재창출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3월 달에는 이제 파스테르 연구소, 화학연구원 등 출연 연구기관에서 세포 수준에서 약물의 효능을 검증하는 스크리닝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생명연구원과 국가 마우스 사업단 등에서는 발굴 약물의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동물 모델 개발도 착수하였습니다. 4월 달에는 산업, 학계, 연구계, 병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이 출범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치료제 백신 개발 기업들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연으로 구성된 연구 개발 협의체도 출범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제 범정부 지원단을 통해서 과기정통부, 복지부, 질본, 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민간에서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 백신 개발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관련된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통합적으로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치료제 연구, R&D 지원도 좀 더 강화해 나가고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이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시젠의 이대훈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출 시약의 부족으로 인해서 크루드 PCR을 수행하고 싶다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네, 분자 진단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핵산을 추출하는 단계와 그 추출된 핵산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타깃 핵산을 증폭 및 검출하는 단계인데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추출 시약이 부족하게 되면서 추출을 하지 않고 크루드 익스트랙트 자체를 바로 분자 진단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저는 크루드 PCR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체의 종류나 트랜스포트 메디아의 종류 그리고 전처리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민감도의 차이가 약간은 있겠지만 물론 추출하는 것보다는 민감도가 조금은 밀리겠지만 최근에 기술들이 많이 좋아져서 충분히 크루드 PCR을 스크리닝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안 하신다고요? 예,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유황식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언제로 예상하시는지요? 예,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치료제는 렘데시피르 한 가지입니다.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 중단된 약물을 갖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약물 재창출한 것이죠. 하지만 렘데시피르는 실제 치료 효과가 미흡해서 코로나19 사태에 종식을 갖고 올 게임 천재는 아니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렘데시피르 이후에 최근 옥스퍼드 대학에서 임상 결과를 발표한 덱사메타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덱사메타손은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갖다 감소하는 등 치료 효과를 보였습니다. 실제 임상을 통해서 사망률을 낮춘 의미 있는 결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항체 치료제 등 수십 종의 약물이 임상 중이므로 아마도 연말까지 몇 개의 치료제가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예,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지숙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원격 수업 형태가 운영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학교마다 교사마다 이제 수업의 질이 달랐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원격 수업은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 100%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기 때문에 뭐 이전에 일상화된 비율이 얼마나 될까 거의 뭐 없을 정도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수업 형태였기 때문에 원격 수업이 이제 결정이 되고 온라인 계약을 시행해야 된다는 초기 단계서부터 이제 교육부나 관련된 유관기관에서 원격 수업이 뭔지 이런 원격 수업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모델과 유형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이제 현장에 배포했고요.
시도교육청이 이러한 수업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연수 과정을 짧은 시간이지만 만들어서 원격 연수를 통해서 이제 선생님들께 그 배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경험해 보진 못하셨지만 수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익숙해지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 같고, 전국 단위의 이런 수업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홈페이지도 생각해 보니까 한 3일 만에 홈페이지를 개발해서 그 안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 노하우를 온라인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경험들이 결국은 최소한의 어떤 수업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있고 그것을 학생들이 볼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공에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물론 민간의 좋은 서비스들도 많지만 한국은 이번에 최소한도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표준화된 그 형태를 지닌 공공학습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극복의 요인은 선생님들의 자발적 적극적인 참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본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라운드로 가서요. 이충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ICT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ICT는 이제 코로나 저희가 대응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스크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스크가 되게 중요한,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분야인데요. 마스크가 수요가 없을 경우 또 구하기 어려울 경우 이제 일반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공적 마스크 구입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들, 예컨대 공적 마스크 판매처별로 어느 정도 재고가 있는지 관련된 판매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는 웹 서비스를 제공을 한 게 첫 번째 측면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김진숙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과 거의 이제 많이 겹칠 것 같은데 학교 수업, 온라인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컨텐츠나 아니면 이런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환경들, ICT 환경들을 조성하는 그런 노력도 했습니다. 교육부와 협력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이제 원격 근무가 되게 확산되고 있고 더욱더 확산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 다양한 재택근무 솔루션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솔루션에 대한 정보들을 일반 국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알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관련 기업들, 관련 내용들, 소프트웨어 내용들을 다 모아서 그것들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외에도 정보보호 분야에서도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도 앞으로 ICT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이대훈 소장님, 시즌의 ICT 기술을 외부에서는 언제쯤 활용 가능할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현재는 저희 회사 내부에서 이 제품 개발에 사용하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는 저희 외부 공동개발자분들한테 오픈을 해서 같이 제품 공동개발할 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제품 ICT 시스템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빠르면 내년부터는 전 세계에 오픈을 해서 다른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제 유황식 소장님께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들이 약물 재창출로 발굴되는 것이 대다수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대장정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신종 바이러스 사태에는 수년이 걸리는 신약 개발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허가받은 약물 중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약효성 있는 것을 갖다 발굴하는 것이 약물 재창출의 목적입니다. 즉 이미 허가받은 약물을 갖다가 최소 안정성을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긴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억제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약효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환자에게 도움이 되면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김지수 본부장님께 질의가 있는데요. 향후 한국형 원격 수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번 경험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에서 한국형 원격 수업 발전 방안, 더 나아가서 이제 미래교육 발전 방안에 대한 과제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연히 이제 디지털이 갖는 어떤 접근성, 교육 기회의 확대, 확장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일이고요. 이번에도 좀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결국은 디지털 활용 역량에 대한, 그것이 이제 단순하게 학생들 문제를 떠나서 교사,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사회, 학부모들, 이런 전반적인 전 국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활용 역량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하고 있고, 세 번째 이제 첫 번째 질의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그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컨대 다문화 학생이라든지 뭐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또 학교 밖 청소년들, 이러한 정말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교육이 이번 우리 한국의 교육부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소외 계층을 위한 어떤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세 번째 과제로, 이렇게 원격 수업이지만 온라인이라는 측면이지만 어떤 교육 체제 전반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김 본부장님, 예, 감사드립니다. 예, 이것으로서 이제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요.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웹세미나 중에 실시간으로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요. 그 질문 중에 몇 가지를 선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의는 시젠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테스팅을 위한 실험실 실험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이런 질의가 올랐습니다. 네, 좀 전에 랩에서의 분자 진단 과정을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추출 과정과 유전자 증폭 검출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추출 과정에는 이제 추출 장비를 사용하거나 혹은 그 매뉴얼로 스핀 컬럼이라고 하는 키트를 사용해서 핵산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증폭 과정은 실시간 유전자 증폭 장비, 리얼타임 PCR 장비를 이용해서 코비드 바이러스를 증폭시키고 검출을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김수 본부장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원격 수업 같은 경우 평가하고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올랐습니다. 그 원격 수업에서의 평가와 소위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교육 상황에서는 원격에서 이루어진 평가나 시험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이제 뭐 점수화해서 뭐 저희 등록을 한다나 이런 방향은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고요. 제가 이번 학기에 제가 대학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뭐 초중등 상황은 아니지만 쭉 원격 수업을 실시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시험일 때만 이제 대면으로 시험을 봤던 것처럼 이번에 쭉 100% 원격 수업을 하는 과정에 이번에 등교 수업을 하면서 이제 평가나 시험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나라에서도 시험이나 평가에 대한 100% 온라인에 대한 수행은 아마 힘드시지 않을까 싶고, 다만 앞으로 온라인이나 디지털이 갖는 장점을 더 극대화 활용 적용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뭐 토플이나 이런 것들이 다 IBT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온라인 평가나 시험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한국의 교육부도 온라인 평가와 시험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에 대해 답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시젠 소장님께 드리겠는데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코비드-19의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에 도착했을 때 변이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5,500개 이상의 전체 유전체 시퀀스가 올라와 있고요. 그 보시면 시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유전체 변이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개 중요한 핵심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해서 이미 이제 몇 편의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아직 임상적인 증거는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돌연변이들이 병의 중증도나 치명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향후에 개발될 약에 어떠한 내성을 가지는지는 향후에 좀 추이를 보면서 관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돌연변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백신 개발이나 약의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이 고려해야 될 점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의 웹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